씨발, 오늘도 꽝이네. 헬멧 바이저에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이진우는 욕설을 내뱉으며 낡은 오토바이의 스로틀을 끝까지 비틀었습니다. 엔진이 비명처럼 울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끝자락 해발 100m도 채 안 되는 이 언덕은 도시의 나머지 부분과 은밀하게 단절된 곳이었습니다. 아스팔트는 곳곳이 갈라져 있었고 가로등 3개 중 하나는 이미 한 달 전부터 꺼져 있었습니다. 폭우는 그 어둠을 더욱 두껍게 덮었습니다. 오토바이 헤드라이트만이 빗속을 가르며 가느다란 빛의 창을 던졌습니다. 배달 가방 속에는 식은 짜장면 2그릇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님은 이미 2번이나 전화를 끊었습니다. 3번째 전화가 울렸을 때 진우는 언덕 중턱에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벗었습니다. 빗줄기가 곧바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을 가늘게 찌푸리고도 그는 시선을 하늘로 향했습니다.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맞았습니다. 차갑고 무자비하게 쏟아지는 빗속에서 마치 이 도시가 자신에게 퍼붓는 경멸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사람처럼 헬멧 안쪽 라이너에는 작고 낡은 사진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배달을 마친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영수증 앱이 튕기며 꺼졌고 오늘 수입은 총 48,000원이었습니다. 기름값을 빼면 3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언덕 아래 편의점 처마 밑에서 진우는 젖은 장갑을 벗고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 2번째 손가락 마디에 아물지 않은 상처, 손목 안쪽에 희미하게 남은 오래된 흉터. 그는 편의점 창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2살. 유리에 반사된 남자는 훨씬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눈 밑의 다크서클은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자리 잡았고 입술은 찬 바람에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꺼지지 않는 어떤 것, 분노인지 집착인지 혹은 그냥 살아있겠다는 동물적인 의지인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그 눈 안쪽 깊은 곳에서 탁탁 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현 고아원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진우는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12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상황이 짐작됐습니다. 단칸방 고시원, 보증금 독촉, 형들끼리의 다툼, 반복되는 일상의 균열. 진우는 욕을 삼키고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빗속을 다시 달리는 그의 뒷모습은 이 도시의 어느 풍경화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유리 마천루, 루프탑 바의 불빛들이 빗속에서 번지는 동안 그 모든 것을 스쳐 지나가는 낡은 오토바이 한 대. 배달 가방에 붙은 스티커는 반쯤 뜯겨 있었고 번호판 한쪽 볼트는 이미 3달 전에 빠진 채였습니다. 이진우는 이 도시의 지도 위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배달앱의 고객 평점 목록에도 어떤 가족의 연락처 목록에도 세상 어디에도 그의 이름을 진심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그것에 익숙해졌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헬멧 안쪽에 접혀있던 사진 한 장이 그 믿음을 산산조각 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오토바이의 테일라이트가 점점 멀어졌고 도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제 갈 길을 계속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빗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골목에 묽은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진우는 마포대교 아래 골목 끝에 자리한 노점 국밥집 앞에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평소 배달 대기 중에 잠깐 들르던 곳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조리대, 양은 냄비 2개, 플라스틱 의자 3개가 전부인 그 노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국물에서 진한 사골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할머니였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그 여자는 늘 앞치마를 두르고 묵묵히 국자를 저었습니다. 말이 없는 분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진우가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계산을 하려는데 할머니가 먼저 진우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고 힘은 없었지만 온기는 분명했습니다. 사람 팔자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야. 할머니는 국물을 한 번 더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보석도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아오는 법이지.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웃어 보이려다 그것도 포기하고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소린지 아니면 할머니 자신의 과거를 향한 혼잣말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그런 말들은 늘 그랬습니다. 누군가의 삶에서 흘러나온 말이 엉뚱한 사람의 가슴에 박히는 것.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말은 진우의 머릿속 어딘가에 들러붙었습니다. 잃어버린 보석? 제자리를 찾아온다. 그는 배달 앱을 열고 다음 콜을 수락하면서도 그 문장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국밥 냄새가 헬멧 속까지 따라왔습니다. 오토바이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국자를 저었습니다. 진우가 사는 곳은 은평구 뒷골목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반지하였습니다. 방은 2개였고 거기에 5명이 살았습니다. 모두 같은 고아원 출신이었습니다. 진우가 가장 맏이었고 26살 창수부터 12살 재영까지 나이 차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었고 혈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형이라고 불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우는 매달 25일이면 시장에서 고기를 사왔습니다. 생일도 아니고 명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날 하루만큼은 다 같이 제대로 먹자는 암묵적인 규칙이었습니다. 냄비 하나, 전기레인지 하나, 그릇 5개. 그게 이 집에서 가족의 형태가 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재현이 수저를 잘못 얹으면 진우가 고쳐줬고 창수가 야간 알바를 뛰다 새벽에 들어오면 진우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진우는 그냥 그렇게 살았고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것 말고는 자신이 잘하는 일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방 한 구석, 진우의 낡은 점퍼 안주머니에는 언제나 그 사진이 있었습니다. 흑백으로 바랜 세로 6cm짜리 작은 사진. 어린아이가 양볼을 빵빵하게 부풀리고 은색 휘슬을 입에 문 채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흐릿했고 사진 뒷면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고아원에 처음 맡겨졌을 때 5단에 있었다고 원장 선생님이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진우에게 주어진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혼자 뚝 떨어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희박한 가능성. 그는 그 사진을 남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서울 중구에 위치한 더 로열 호텔 꼭대기층에서는 다른 종류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명의 회장은 창문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 도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0년. 30년이라는 시간을 매년 같은 날 같은 창문 앞에서 보냈습니다. 실종 신고 날짜가 돌아올 때마다 그는 기부금을 냈습니다. 아동복지재단, 고아원 지원사업, 미아찾기 센터, 금액을 키워가며 이어온 30년의 기부. 그게 유일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수행비서 조상무가 작은 유리잔에 담긴 약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드실 시간입니다. 강 회장은 그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3년째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받아온 약이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의사들은 나이 때문이라고 했고 조상무는 더 좋은 의사를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강 회장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조상무는 회장이 약을 삼키는 것을 확인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 스치는 표정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은 대부분 아주 사소한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것은 누군가 떨어뜨린 물건 하나였습니다. 진우가 더 로열 호텔 앞에 오토바이를 세운 건 로비 카페 배달 때문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정문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배달 기사는 늘 옆 통로로 드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통로 입구에 공사 가림막이 쳐져 있었고 안내 직원이 무심하게 정문을 가리켰습니다. 로비는 진우가 살던 세계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 저마다 반듯한 옷을 입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진우는 배달 가방을 든 채 카운터를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코너 소파 옆 대리석 이음새 사이에 끼인 검은 물건. 손바닥보다 조금 큰 최고급 가죽으로 만들어진 수첩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첩은 절반쯤 펼쳐진 채였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흘러나와 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진우는 허리를 굽혀 사진을 집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아이는 무언가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은색으로 보이는 작은 물건. 진우는 그것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감각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물고 있는 것은 휘슬이었습니다. 그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수첩을 펼쳤습니다. 안쪽 첫 장에는 단정한 필체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명희. 그 아래 더 로열 호텔 로고와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첩 사이에는 사진이 한 장 더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찍힌 사진이었는데 아이는 볼을 빵빵하게 부풀리고 은색 휘슬을 입에 문 채 웃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눈동자가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점퍼 안주머니에서 자신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두 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구도가 같았습니다. 배경의 흐릿한 패턴이 같았습니다. 아이의 웃음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휘슬이 같았습니다. 같은 사진이었습니다. 배달 가방이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진우는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진우는 더 로열 호텔 정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가죽 수첩은 점퍼 주머니 깊이 넣어뒀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못 잤습니다. 사진을 수백 번 들여다보고 앞뒤를 뒤집어보고 빛에 비춰보고 다시 나란히 놓아봤습니다. 그것이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을 모든 방식으로 따져봤습니다.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진 속 아이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찍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진우 혼자 판단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어젯밤과 달리 선글라스를 낀 중년 남자가 카운터 옆에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반듯하게 맨 정장 차림, 키는 크지 않았지만 서 있는 방식이 공간을 압도했습니다. 그 옆에 두 명의 경호원이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조상무였습니다. 진우가 수첩을 돌려주러 왔다고 밝히자 조상무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수첩 안에 뭐가 있었는지 다 봤겠군. 단정 짓는 말투였습니다. 진우가 대꾸하기도 전에 조상무는 경호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진우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절도 혐의로 신고할 수도 있어.
고아원 출신이 이런 데서 뭘 줍고 다니면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 로비 안에 있던 투숙객 몇 명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굴욕이 살갗을 찢는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는 수첩을 내밀었고 조상무는 그것을 낚아채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이 근처에 얼씬도 마라. 정문 밖으로 밀려난 진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가는 정장 차림들, 도어맨의 흰 장갑, 유리문 너머로 흘러나오는 피아노 선율.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고 거대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과 이 세계 사이에 유리벽이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두껍고 투명하고 누구도 깨뜨리라고 말하지 않는 그 벽.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내내 질문이 따라붙었습니다. 사진이 일치하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면 왜 그 남자는 그토록 서둘러 수첩을 빼앗으려 했을까? 왜 고아원 출신이라는 말을 굳이 끄집어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강명이라는 이름의 여자는 30년 전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반지하 방에 돌아와서도 진우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자신이 가진 사진만 들여다봤습니다. 볼을 잔뜩 부풀린 채 웃고 있는 아이. 흑백이라 색은 알 수 없지만 분명 반짝이는 것을 입에 물고 있는 아이. 이 아이가 자신이라면, 이 아이가 그 수첩 속 사진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찍혔다면, 진우는 그 질문을 끝까지 밀어붙이기가 두려웠습니다. 32해 동안 스스로를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아이라고 규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상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방패이기도 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은 그 방패에 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화려한 세계와 연결된 사람일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은 위로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믿었다가 틀리면 또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창수가 들어오며 불을 켰습니다. 진우는 눈을 찡그리며 사진을 접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평소처럼 배달을 뛰었습니다. 앱을 켜고 코를 수락하고 도로를 달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날 로비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조상무의 눈빛, 낚아채듯 수첩을 가져간 손, 고아원 출신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의 그 미세한 비웃음,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배달 대기 중에 들른 편의점에서였습니다. 카운터 옆 작은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우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다가 동작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 더 로열 호텔 로고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강명희 회장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를 찾는 날 저는 이 회사의 경영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할 것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진우의 손에서 뜨거운 물이 테이블 위로 흘렀습니다. 편의점 점원이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TV 화면 속 강명희 회장의 눈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 눈에는 30년이 쌓인 어떤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진우는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토바이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었다가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사진, 수첩, 조상무의 얼굴, 할머니의 말. 잃어버린 보석도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아온다. 그가 먼저 접근해야 했습니다. 조상무가 막을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명희 회장이 공개적으로 아들을 찾겠다고 말한 이상 진실에 접근할 기회의 창이 열린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조상무 같은 인간은 반드시 그 창을 닫으려 할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헬멧을 눌러 쓰고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더 로열 호텔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배달 가방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텔 후문 쪽 직원 출입구 옆 좁은 골목에서 진우는 첫 번째 장벽을 만났습니다. 보안 카드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직원 출입은 지문 인식까지 겹쳐 있었고 배달 기사도 반드시 사전 등록이 필요했습니다. 진우는 골목 안쪽에서 담을 올려다보며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그때 직원 출입구 쪽 문이 열렸습니다.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두 손에 든 여자였습니다. 호텔 유니폼을 입었고 머리를 단단히 묶었으며 눈 밑에 옅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내려놓고 뚜껑을 여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말을 걸었습니다. 급한 배달건이 있는데 경비실이 비어 있다고.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여자는 한번 쳐다봤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 한마디에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곤란하다는 표현은 안 된다는 거절이기도 했지만 그 목소리는 진우보다 더 위태로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미나였습니다. 입사한 지 1년 된 하우스키핑 직원이었습니다. 원래 호텔리어를 꿈꾸던 사람이었지만 이 호텔에서 그 꿈은 조금씩 이상한 방향으로 마모되고 있었습니다. 조상무가 특정 객실 청소를 막았고 어떤 회의실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일절 언급을 금지했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회장실 인근 복도였습니다. 항상 조상무의 사람이 지키고 있었고 청소 요청 자체가 차단됐습니다. 미나는 한 달 전 청소 카트를 밀다가 우연히 봤습니다. 조상무가 직접 유리병을 들고 회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라벨이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곳이 없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동료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없었습니다. 조상무는 호텔 내 모든 팀장과 팀을 자기 사람으로 채워놓고 있었고 내부 고발은 곧 해고였습니다. 진우가 골목에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건 절반은 우연, 절반은 미나의 결심이었습니다. 당신 강 회장님 아들 찾는 거랑 관련 있어요? 미나가 먼저 물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알아내야 한다고. 두 사람은 골목 안에서 1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공유한 것은 정보만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미나는 자신이 목격한 것이 진실이기를 혹은 거짓이기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두 가지 동기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출발했지만 같은 지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골목에서 헤어질 때 미나는 다음 날 직원 출입 코드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약속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 대신 조심하라고만 했습니다. 진우가 호텔 직원 입구를 통과한 건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미나가 알려준 코드는 청소팀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임시 번호였습니다. 사흘에 한 번 바뀌는 것이었는데 미나가 전날 밤 팀장 자리 서랍에서 메모지를 베껴왔습니다. 손이 떨렸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진우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청소팀 유니폼은 미나가 예비 물품 창고에서 꺼내놓았습니다. 진우는 유니폼을 입고 카트를 밀며 복도를 이동했습니다. 배달 기사로 살아온 세월이 이상한 방식으로 도움이 됐습니다.
좁은 공간을 빠르게 파악하고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쓰고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직감적으로 읽는 것. 무엇보다 그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배달 가방을 든 사람은 누구도 두 번 쳐다보지 않듯이 카트를 미는 유니폼 직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상무가 회장에게 건네는 약을 보관하는 장소는 37층 회장 비서실 내 약품 캐비닛이었습니다. 미나가 사전에 파악해둔 정보였습니다. 캐비닛에는 잠금 장치가 있었고 열쇠는 비서실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40분간 자리를 비웠습니다. 회의 때문이었습니다. 그 40분이 창구였습니다. 진우는 만능 열쇠 비슷한 도구를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오래 탄 사람은 기계의 감각을 압니다. 잠금 장치의 텐션을 손끝으로 느끼며 천천히 작동시켰습니다. 2번 실패했고 3번째에 열렸습니다. 캐비닛 안에는 라벨 없는 갈색 병이 3개 있었습니다. 진우는 미리 준비한 작은 샘플 용기에 내용물을 극소량 옮겨 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적 증거는 있어도 이를 뒷받침할 정황이 필요했습니다. 미나가 복도에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진우는 캐비닛을 닫고 카트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비서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상무가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며 들어온 중간 관리자였고 서류를 들고 다시 나갔습니다. 30초였습니다. 심장이 귀 안에서 울렸습니다. 이틀 뒤 미나는 조상무의 집무실 인근 복도에 소형 녹음기를 숨기는데 성공했습니다. 조상무가 외부 인물과 나누는 대화, 의약품 비용 처리를 외부 계좌로 우회하는 지시, 그리고 강 회장의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경영권 이전 계획. 단편적이었지만 맥락은 충분했습니다. 진우와 미나는 반지하 방에서 그 녹음을 처음 들었습니다. 재현이 옆에서 자고 있었고 이어폰을 나눠 꽂은 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강명의 회장과 마주친 건 예정이 없던 순간이었습니다. 진우가 37층 복도에서 카트를 돌리려던 찰나 정원이 보이는 라운지 끝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뒷모습은 유리에 옅게 반사됐습니다. 수행원도 경호원도 없는 드물게 찾아오는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진우는 카트를 세웠습니다. 그냥 지나가야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복도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회장의 얼굴을 봤습니다. 노쇠하고 창백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가는 쉽게 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30년을 품어온 슬픔이란 게 저런 얼굴을 만드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강 회장이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크지 않은 반응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는 진우를 청소 직원으로 인식했다가 다음 순간 그것을 넘어선 무언가에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진우의 눈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입술이 미세하게 열렸습니다. 말이 나오려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이성이체 개입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마침내 다시 본 사람의 몸이. 진우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상무였습니다. 그의 눈이 진우를 포착하는 데는 반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굳었고 그 다음 행동은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경호원 2명을 향해 손짓했고 그들이 진우의 팔을 잡아 복도 쪽으로 끌었습니다. 이 인간 다시 나타난 거예요. 정과 기록 있는 사기꾼입니다. 조상무가 강 회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걱정하는 척, 보호하는 척, 철저하게 계산된 온기로 포장된 말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눈물이 가시지 않은 눈으로. 진우는 끌려나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조상무의 손이 회장의 어깨에 얹혔습니다. 그 장면이 복도가 꺾이는 순간까지 보였다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포털 뉴스 상단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더 로열 회장 아들 사칭 정가자, 호텔 무단 침입 적발. 기사 안에는 진우의 이름과 나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호텔 보안 카메라에서 캡처한 것이었고 청소 유니폼을 입은 진우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댓글은 이미 수백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진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기사 내용은 거짓이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맥락이었습니다. 부유한 회장, 오래된 실종 아들, 그 틈을 노리는 정가자. 이 구도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읽혔고 조상무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미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빠르게 떨렸습니다. 팀장이 오늘부로 근무를 배제한다고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공식 이유는 고객 정보 접근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물론 만들어진 이유였습니다. 해고는 일주일 뒤였지만 사실상 지금 이 순간부터 호텔 안에서 미나는 손발이 묶인 것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창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반지하 방 앞에 모르는 남자 둘이 서성이고 있다고. 재현이 무서워하고 있다고. 진우는 전화를 끊고 오토바이로 달렸습니다. 남자들은 그가 도착하기 전에 사라졌지만 그것이 더 나쁜 신호라는 걸 알았습니다. 협박은 직접적으로 오지 않을 때 더 조여드는 법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밤 최악이 왔습니다. 진우가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도어 잠금이 부서져 있었고 방 안은 뒤집혀 있었습니다. 진우가 숨겨뒀던 약 샘플은 사라졌고 점퍼 안주머니 속 사진도 없었습니다. 그가 30년간 가지고 있던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진이 재현이 구석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형, 무서웠어. 진우는 재현을 안았습니다. 등을 두드리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재현이 울었고 진우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울면 그게 끝처럼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강명희 회장의 동선이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뉴스를 통해 흘러나온 내용은 짧았습니다. 강 회장 건강 악화로 외부 요양원 입소. 공식 발표였고 조상무 명의로 작성된 보도자료였습니다. 연락처도 면회 일정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그 기사를 편의점 TV에서 봤습니다. 컵라면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언제 내려놓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나가 수소문해 봤지만 요양원 이름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내부 직원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조상무가 직접 이송을 지휘했고 수행 인력은 자기 사람들로만 채웠습니다. 강 회장은 지금 이 순간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사진은 타버렸습니다. 반지하 방 침입자들이 사진을 가져간 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인근 쓰레기통에서 탄 종이 조각이 발견됐고 미나가 그것을 가져다 줬습니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게 탄 작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진의 잔해인지 확신할 수도 없었지만 진우는 알았습니다. 그날 밤 오토바이가 박살났습니다. 주차해둔 골목에서 완전히 넘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타이어가 찢겨 있었고 계기판이 으스러져 있었습니다. 생계수단이 사라졌습니다. 진우는 망가진 오토바이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골목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그는 탄 종이 조각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사진이 없어진 자리를 손가락으로 더듬듯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잿더미, 빈 주머니, 망가진 오토바이. 진우는 새벽 내내 골목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재현이나 창수에게 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등을 기대고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많아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늘 아래쪽을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사람 사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게 새삼스럽게 이상했습니다. 이 차갑고 무자비한 도시에서 사람들은 각자 따뜻한 불을 켜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런 불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사진이 없어졌다는 것의 의미를 그제서야 실감했습니다. 그 작은 흑백 사진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을 원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의 형태였습니다. 고아원에서 버텨낼 때도, 거리에서 싸울 때도, 오토바이를 달릴 때도 그 사진은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무게는 없었지만 그것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버텨온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울음 대신 다른 것이 올라왔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무언가였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쁘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불에 탔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이 찍혔던 날의 사실은 타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없어도 자신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남아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수첩 속에 있던 그 아이와 자신이 같은 사람이라는 그 순간의 진실은 어떤 불길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진이 증거라면 몸이 더 강한 증거였습니다. 피, DNA, 세포 안에 새겨진 정보는 태울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유전자 검사 기관을 검색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전자 감식을 의뢰하는 방법, 피검사자 동의 없이 가능한 범위, 법원을 통한 강제 감식 신청 절차,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복잡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목을 벗어나며 미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게 한 줄로 요양원 위치 알아낼 수 있어요? 미나의 답장은 3시간 뒤에 왔습니다. 알아냈어요. 경기도 가평. 주소 보낼게요. 진우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미나가 무엇을 해서 알아낸 건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 답을 들었다가 미나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했는지 알게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날 오후 진우는 동생들을 불렀습니다. 반지하 방에 5명이 모였습니다. 창수, 동현, 병준, 재현 그리고 미나까지 비좁은 방에 어깨가 맞닿도록 앉았습니다. 진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사진, 수첩, 강 회장, 조상무, 약, 녹음, 유전자 검사 계획.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재현이 먼저 말했습니다. 형이면 나도 형 편이야. 창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야, 그게 말이야 맞지. 우리가 형 없이 어디서 이런 드라마를 볼 수 있겠냐. 웃음이 잠깐 방안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다들 진지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단계가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더라도 강 회장의 시료가 필요했습니다. 접근이 차단된 요양원에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첫 번째였고, 그 사이 조상무가 호텔 창립 기념식에서 경영권 승계를 공식화하려 한다는 정보가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미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립 기념식은 사흘 뒤에요. 조상무가 그 자리에서 이사회 의결을 통과시키려고 사전 교섭을 끝냈어요. 강 회장 서명을 이미 위조했다는 이야기도 돌아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평 요양원에 들어가 강 회장을 만나는 것과 창립 기념식에서 조상무의 계획을 막는 것을 동시에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었습니다. 나눠서 하면 됐습니다. 진우가 판단했습니다. 요양원은 창수와 병준이 맡기로 했습니다. 회장의 동의를 받고 가능하다면 현장에서 혈액 샘플을 확보하는 것. 진우와 나머지는 창립 기념식으로 향했습니다. 미나는 이미 퇴직 처리가 됐지만 행사 당일 외부 케이터링 인력으로 위장할 방법을 찾아뒀습니다. 유전자 검사 기관에는 이미 이틀 전 의뢰서를 넣어뒀습니다. 강 회장 측 시료만 확보되면 결과는 48시간 내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상무의 비리 녹음은 미나의 핸드폰 클라우드에 3군데 분산 저장돼 있었습니다. 사흘이 남았습니다. 더 로열 호텔 그랜드 볼룸 창립 45주년 기념식 500명이 넘는 하객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재계 인사, 정치인, 언론인. 기념식 프로그램 마지막 순서에 경영 계승 선포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상무는 이미 연단 옆에 서서 마이크를 점검하는 중이었습니다. 창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성공. 회장님 자리 이탈 중. 차 타셨어. 진우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케이터링 유니폼을 입은 미나가 행사장 한쪽 편에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병주는 행사장 내부 대형 스크린 운영 부스 옆에 있었습니다. 관계자 출입 브로치를 달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확보됐는지 진우는 묻지 않았습니다. 조상무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조정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호텔에서 살아온 사람의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는 강 회장의 부재를 건강 악화로 설명했고 이사회의 위임 결정을 통해 승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드문드문 하지만 충분히. 그 순간 그랜드 볼룸 문이 열렸습니다. 창수가 부축하는 강 회장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이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상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경호원에게 눈짓을 보냈고 경호원들이 통로를 막으려 움직였습니다. 동영과 재현이 먼저 막아섰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경호원이 밀치려 하자 재현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객들이 일어섰고 카메라가 그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우가 연단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조상무가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사기극을 벌이겠다는 거냐?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2가지가 교차 편집되어 흘렀습니다. 하나는 조상무가 외부 인물과 나누는 녹음의 파형과 내용 자막이었습니다. 의약품 우회 구매, 건강상태 조작 지시, 경영권 이전 일정 교섭. 다른 하나는 검사기관의 유전자 감식 결과서였습니다. 강명희 회장과 이진우. 혈연 일치율 99.97%.
볼륨안이 정지했습니다. 조상무가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 회장이 진우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한 발짝이었습니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사진 대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은색 휘슬. 그것을 가평 요양원에서 강 회장을 만났을 때 회장 쪽에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요양원에서 침대 옆 서랍에 간직하고 있던 똑같은 휘슬. 짝이 맞는 물건이었습니다. 진우는 휘슬을 입술에 댔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볼륨의 음향이 그것을 퍼뜨렸고 그 은빛 울림은 500명이 앉은 공간을 가로질렀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팔이 진우를 향해 열렸습니다. 호텔 45층 스카이라운지. 그곳은 일반 투숙객도 들어오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전체가 펼쳐졌습니다. 낮의 도시였습니다. 간밤의 빛기운이 씻어준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과 진우는 나란히 창 앞에 섰습니다. 진우의 손에는 정장이 어울렸습니다. 오늘 처음 입은 것이었고 어색하지 않은 것이 더 어색했습니다. 넥타이는 창수가 매줬습니다. 재현이 옆에서 사진을 찍겠다고 했고 진우가 한 번만 찍으라고 했습니다. 강 회장이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디쯤이었을까? 혼잣말처럼 작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그 밤이 어디쯤 겹쳐 있는지를 헤아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쌓이는 것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진우는 왼손을 정장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닿은 것은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낡고 오래된 은색 휘슬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 안에 쥐었습니다. 밖에서 재현이 창문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창수가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미나가 그 옆에서 웃었습니다. 45층 아래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들이 작게 보였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도시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진우의 손 안에서 은색 휘슬이 조용히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폭우 속 낡은 오토바이 한 대로 시작된 이진우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잃어버린 것도 언젠가는 제 자리를 찾아온다는 것, 그 믿음 하나로 버텨온 두 사람의 30년이 단 하나의 휘슬 소리로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 어딘가에도 아직 울리지 않은 휘슬이 하나쯤 있지 않을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좋았던 장면을 알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